안녕하세요. 아침이 되어야 기분이 상쾌하는 건 맞네. 저녁반 듣는 분들은 좀 힘들어, 강의가. 아무래도 강사들도 좀 힘들고, 근데 공부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는 게 좋기는 좋아. 딱 보면 요즘에 그 등기법 교수님이 백선 만든 걸 내가 한번 봤거든. 뭘 느꼈냐면, 내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은 등기법을 보니까 내가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걸 들으면 내가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아, 이 정도만 돼도 이거 100% 다 맞겠다는 확신이 확 들더라고. 그런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않는지. 그러면 다른 교수들이 민법을 봤을 때, 요거 봤을 때 이것만 보면 200점 맞겠다는 확신이 들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었을 때는 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맞겠다 이런 확신이 들게끔 했거든. 물론 나도 이거 만들 때 다른 교수들 다 참고해, 이렇게 비교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돼요. 자, 오늘은 민사특별법 1시간 동안에 빨리 할 것이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총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 81페이지 펴봐. 81페이지. 임대차에서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 주택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보증금 뜯기지 않고 회수하는가가 관건이야. 머릿속에 생각을 해. 그러려거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거든. 그래서 임차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건물이 팔리면, 자, 대항력이, 여기 제목을 보니까 대항력 없느냐 있느냐 제목을 쳐. 81페이지 제목에다가 있는에다가 대항력 있는이다 이 말은 후순위예요, 선순위예요? 앞에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제목을 딱 봐. 81페이지 제목.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은 선순위 임차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선순위. 그런데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관심도 안 둬, 공부할 때. 자, 그럼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권 갖춘 거지.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처음부터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두 경우야 이게. 그러면 존속중 양도가 되면 봐. 여기 지금 이렇게 대항력권을 갖췄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항력을 갖췄는데 존속중 이게 건물이 팔리면 생각을 해.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을 했으니까 노고 차임을 주고받고 해야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차임을 주고받고 하면 기분이 좋아? 야, 임차인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나가려거든 여기서 가백에 받아야 돼. 그다음 임대차가 여기서 임대차 존속 중 양도가 되었는데 임대차가 종료되었지?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존속 중에 소유자가 바뀌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대항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양수인에게만 청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종료가 되면 여기서 갑 또는 병에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선택. 존속 중, 잘 봐. 존속 중에는 누구에게만 반환 청구해야 돼? 1번 읽어봐. 존속 중 동그라미 쳐. 존속 중. 지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이 팔리면 존속 중에는 누구에게만? 임대인에게만. 종료 후에는 누구에게만? 이 말은 대항했다는 것이야. 대항했어. 그 다음에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았지? 여기다 밑줄로 혼동이야. 혼동. 그럼 혼동.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경락을 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내놓으시 할 수 없다. 요거 나오니까 주의하셔. 원래의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보증금 회수하려고 했더니 임대인이 쉽게 안 내주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때 주의 메모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거 민법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법에서는 꼭 나와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없이 임대인의 통지를 받아서 통지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서야 등기가 접수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도 바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될 건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신청 시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즉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고 근데 건물 넘겨주지 않고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없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매 신청을 했으므로 이때는 경매 신청에서 반대 의무 제공 없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잘 들어 여기서 배당 요구하고 배당 요구 없이 원래 주택 임차인은 다 배당 요구해야 돼. 다른 사람의 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 근데 지가 신청했지? 지가? 그럼 이미 경매 신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민사집행법의 구조만 좀 알면 돼. 경매 신청할 때는 판결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일반 채권자는 경매 신청할 때 판결 받잖아. 담보물권자는 판결 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경매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택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지? 그냥 판결 받아야 돼. 그럼 판결 받아서 경매 신청했으면 판결서에 나타났지? 그래서 그때는 배당 요구 없이 이거 주의하시면 돼. 배당 요구 없이 이렇게. 이것이 주택임대차의 기본이다. 자, 문제 풀어보자. 103번 틀린 것을 골라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도되었지? 그럼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에오버려 이거 나오니까 전형적인 어떻게도 나오냐면 양수인이 여기 또 메모해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같은 내용이야.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도 같아. 2번. 자, 여기 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게 주의하셔야 돼, 이거. 원래는 자기가 여기 잘 봐야 돼.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배당 요구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누가 신청했어? 아까 임차인이 신청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게 주택임대차 보면 다 있는데 그냥 이해해. 이거 이해해봐. 강제 경매 신청할 때는 판결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가압류 신청할 때 가압류권자가 판결 경매 신청하려거든 본안 판결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지? 그래서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정리. 나 봐.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거든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도 돼? 다 해야 돼.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근데 임차인이 지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맞고. 세 번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경우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원래는 안 되지만 금융기관만 돼. 맞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 여기 밑줄 그으셔봐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얼마더라? 3.5%야. 3.5%. 한국에서 정한 기준금리 3.5%에다가
얼마의 이율을 더해야 되냐면 2.5%가 아니라 이거 작년도 거야. 내가 고쳐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은 현행 시행 법령은 2%야 2%. 이걸 고쳐. 물론 여기 봐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니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정리하고 하는 거야. 현행 기준금리 업무 얼마의 이율이야? 2%. 여기다 3.5%에다가 2.0%의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현행법은 이게 자꾸 변하니까 미국은 얼마예요? 기준금리가 5.2%야. 그래서 우리도 거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5.2%다 보니까 연말에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올리다 보면 내년에 경기가 더 하방한다야.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확 떨어질 확률이 경제학자들은 많다고 그래. 경제학자들이. 어쨌든 몇 프로다? 2.5%. 여기도 하나 고쳐. 이거 틀렸고 하나 틀린 거. 그 다음에 여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 못하지? 근데 합의로 정했을 때 봐. 동그라미 쳐. 합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럼 판례가 합의가 있으면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이 두 개예요. 두 개를 하나 처리하면 돼. 104번 서울 소재 갑소유의 대지에 있는 X주택을 의리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세칙이 아니야? 그러면 세칙이가 최우선 변제인데 세칙이 할 수 없는 게 두 개 있었지? 후후 세칙이 없다. 이렇게 후후 세칙이 없다. 어디?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서울은 얼마여야 돼? 이것도 수정했어야 되는데 1억 6,500. 틀렸네. 1억 6,500. 근데 뭐 이런 거 낼 리는 없을 것 같아. 자꾸 변하니까. 써놔. 현재 1억 6,500은 얼마까지? 5,500까지. 1억 6,500 이하는 얼마까지? 5,500만 원까지 이어야 한다. 틀렸고 일단 틀렸어. 이것도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네. 이의 경우 실제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가격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맞지? 얼마를 넘지 못해? 1억 5,500만 원. 그래도 2번도 틀렸네. 자, 이제 여기는 수정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법이 개정돼서 점포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다 나오면 이렇게 알아. 보증금의 일정액의 건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두 개 있어. 하나는 건물의 경우와 토지에 대해서 있는데 건물은 등기명령 후.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명령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등기명령 후 임차인. 또 하나는 토지에도 하나 없는데 토지를 언제? 저당권 성립 후. 여기 저당권 성립 후 건물 축조한 경우. 건물 축조하여 임차한 경우. 그래서 후후 세칙이 없다. 이 얘기야. 후후 세칙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있다고 해야 돼. 이게 나머지는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4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후. 여기 등기가 된 후지? X 건물이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 맞고. 5번 나왔네.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나왔지? 대지 여기.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도 있고 최우선 변제도 있거든. 근데 여기에 대지에 저당권 성립 후 주택이 신축되고
을은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후후 세칙이 없다. 맞아.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틀렸어. 원래는 이것이 틀렸어야 돼. 이것이. 이거 수정해놓고 1억 6,500, 5,500을 수정해놓고 이걸로 틀리게 냈었는데 수정을 못 해버린 거야. 수정을.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모르면 권리금 회수를 알고 가야 돼. 한 장 넘겨보시면 상가임차에는 권리금 회수. 그래서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임대기간 만료 후, 만료 전 얼마, 6월에서 3개월이야, 6월이야. 아니, 그런 거 없어. 갱신 요구는 6월에서 한 달이고, 기간 만료 전 6월 전까지야, 그냥 6개월 동안 보증금 회수해 가야 돼. 갱신 요구는 6월에서 한 달 전에 하는 거고, 그냥 권리금 회수는 3개월 동안 하는 거다. 6개월 동안이다. 거기 봐. 1번. 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 나오나? 지금 82페이지. 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은 기간 만료 전 얼마까지? 6월부터 종료시까지. 그냥 이 말은 뭐냐? 이거 봐. 6월에서 한 달은 갱신 요구 기간이고 보증금 회수 기간은 그냥 6개월 동안 하면 되는 거야. 기간 만료 전. 근데 법은 2년 전에는 3개월 동안이어서 3개월 동안. 그냥 그거 주의하셔. 보증금 회수 기간이 몇 개월 동안? 작년에는 몇 개월? 개정된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기간 넉넉하게 주었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때 임대인이 요 6개월 동안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해 금지 기간으로 써놓은 것이야.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1번 봐.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자 여기 봐.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은 회수해 갈 수가 있나요? 있지. 그거 상관없어. 그래서 10년 초과했어도 권리금 회수할 수 있으므로 1번 보면 여기 봐.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방해 행위는 금지는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은 10년을 초과했어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얘기야 지금. 해줘야 돼. 이게 판례니까 주의하셔. 판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임차인은 여기서 6개월 동안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여기서 권리금 회수 계약을 신규 임차인을 꼬드겨서 네가 임차권 양도 받아라. 그래서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돼.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찍어온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여기서 해줘야 돼. 여기서. 근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5개가 있었지. 그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이 그지급이야. 그지급. 무자력. 그 다음에 상당한 사유. 요 데리고 온 요 놈이 과거에 노래방에서 뒤지게 맞은 거예요. 요 놈한테. 아니 그 놈만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해. 상당한 사유. 그 다음에 요 임대인이 여기 주의해서 임대인이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내 이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임대인이 요거. 현재야 미래야 여기는. 미래지 미래. 거기 봐. 나 보지 말고. 임대인이 몇 년 6개월? 그냥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만약에 거기다 임차인으로 나오면 틀려. 그 다음에 여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을 주어버리고 계약을 했었다. 여기는 배신당한 거지? 배신. 그 다음에 여기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8개 있는데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자요. 3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이런 사유가 있으면 3부제 없이 못한다. 현, 대, 중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미리 여기서 또 판례야 이게. 임대인이 미리 거절했대. 미리 갱신 요구를 미리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어. 미리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안 와도 돼.
여기서 임대인이 미리 뭐라고 하냐면, 야, 임대기간 끝나면 이제는 재계약 않겠어. 거절했다면 이때는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신규 임차인 데리고 없이. 그래서 신규 임차인 주선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권리금 회수 틀린 것은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인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여기서 뒤에는 맞아. 국유재산법인 국유재산 상가 건물 있죠? 여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데 앞에는 적용되니까 주의하셔야 돼. 10년을 초과해서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러나 국유재산이나 대규모 점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는 적용해야 되고 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냈으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요. 2번. 임대인이, 여기서 딱 보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나오지?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잖아.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어버렸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5개. 외워야 돼. 5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이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이요, 낮은 금액이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주택에서는 높은 금액이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해서 뒤통수 쳤다면 3인손 중 높은 금액.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여기다 임대인이 미리 거절했지, 여기? 미리 거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오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주선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임대차가 방해한 날이야, 종료한 날이야?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 1번.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 그럼 여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그럼 서울은 9억이야.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자권역은, 그 다음에 5437 이렇게 969에 5437 이렇게 해워요. 그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대권 3기 요구 감면법 해지. 대권 3기 요구 감면법 해지는 넘어도 적용된다. 근데 이게 최근에 사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 회수 아니면 요거 내 둘 중에 하나. 상가 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1년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런 건 내지도 않고 내는 게 권리금 회수와 요거 내니까 이건 사례로 낸다고, 사례로. 그러므로 사례로 작년에는 세종시를 내버렸어. 작년에 세종시는 5억 4천 이하지. 근데 보증금을 7억이라고 써있고 세종특별시 여기 냈던 것이야. 자, 106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거 이제 5개 빼고 외워야 돼. 대항력 인정되나요? 권리금 회수는 갱신 요구, 3기 연체, 우선 변제권 안 되지? 이런 거 이제 나오면 그냥 존속기간을 주로 물어봐. 존속기간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적용이 안 되니까 상인법에 적용을 받으면 몇 년? 상인법은
최단 기간이 1년 아니야. 상위법은. 그런데 이걸 적용을 안 되니까 작년에 6개월로 정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6개월로 정했어도 이것을 적용을 안 받으므로 유효다. 이렇게. 저 완전 이해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구성. 집합건물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개사 시험의 특성상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냥 바로 놔버려.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집합건물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없고 취지만 동그라미 뭐 성립 시기 이런 거 뭐 다 뭐 알 것도 없어. 그냥 취지 나오면 이런 말 취지가 나와. 꼭 취지. 저거 보면 돼. 취지는 등기해야. 즉 등기법 공부한 사람들은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표제부에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규약상의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재하라 그 말이야. 취지.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는 어디다 등기해? 땅에다 등기하겠지. 그 뜻을 대지에다가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취지만 등기하라. 성립은 등기하라. 득실 변경은 등기하라. 등기 안 해도 된다. 득실 변경은 등기 없어도 이렇게 그냥 외워. 취지는 등기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담보 책임이야. 분양자, 시공자의 담보 책임인데 그 담보 책임에는 전유 부분의 하자와 공용 부분의 하자가 있지? 두 개. 전유 부분의 하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공용 부분의 하자는 10년인데 기산점이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점이 된다. 그거 외우면 돼. 주검, 건승 이렇게. 주검, 건승.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결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가 이게 콘도는 이 콘도 있지? 콘도 재건축 결의는 그냥 콘도에서만 적용돼. 그러니까는 따로 외울 필요 없는데 다른데 유튜브 보니까 에듀윌 강사가 엄청 강조하더라고. 안 나오는 놈을 강조해. 그래서 나도 또 그 사람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안 가르쳐줬다 해서 그거 하나 본 사람들은 아 백호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또 안 가르쳤다 할까봐 하나 써온 거야 이게. 여기 공용부분의 변경 외워야 돼. 원래는 4분의 3이었는데 공용부분의 변경은 두 가지지. 그리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두 개. 하나는 3분의 2 아니면 5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회계감사 면제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는 콘도 재건축 결의는 원래 재건축 결의 나왔지? 원래 재건축 결의 5분의 4거든. 집합건물에서. 근데 콘도는 그냥 3분의 2 이상의 결의다. 쉽게 해준 거지. 회계감사 면제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의 결의 있었지?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여기 서면 합의가 원래는 5분의 4 이상의 결의였는데 3월 28일 날 법이 개정되었어. 얼마로? 4분의 3으로 서면 합의가. 사용금지 청구, 경매명령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청구는 그냥 4분의 3이야 이게. 규약, 청구. 그 다음 5분의 4가 재건축 결의 하나 나오고요. 여기 콘도의 재건축 결의는 3분의 2. 그냥 일반 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그 다음에 공용부분의 변경 여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도 얼마? 5분의 4. 그 다음에 공용부분 복구 있지?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5분의 4.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게 소집 절차 생략 집회 소집. 소집 정자 생략 집회 소집. 107번. 틀린 것을 골라라. 단일 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 대장의 등록 전환 절차 거쳐 구분 건물로 변경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변경 등기 시에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맞아? 뭘 맞아? 그냥 그 못 들어본 거 그냥 우리는 항상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득실 변경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 건물이 되는 거지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받아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검사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연도에는 면할 수 있다. 3번 주의하셔.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전유 부분의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별로 개별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여기다 밑줄 그어서 의결권 행사는 메모해. 여기다 의결권 행사는 1호당 두 사람이요 1인이요. 두 사람 못 가 절대. 이렇게 해버리면 돼. 한 호수당 1인만 가서 해야지. 여자도 오고 말빨 센 남자도 오고 막 같이 오면 안 된다고. 집회, 내가 관리단 집회 오면 꼭 부부가 와. 그래서 내가 그 마누라를 뭐하러 데릴 거냐고 그러거든 내가. 말 많은 여자들 꼭 데려가. 병신 같은 놈들 남자가. 아니 술 처먹으러 갈 때는 마누라 안 가거든. 근데 여기 수강료 등록으로 올 때는 마누라 꼭 데렸거든. 저는 병신 초고 깎으려고. 아니요. 안 데리고 가도 되는 데는 데리고 와. 그리고 어디 술 먹으러 골프 치고 있지 여자들하고 갈 때는 안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속고 사냐고. 합격하냐? 못해. 그 합격도. 교회 다니면 더 합격 못해. 남자들이 여자들은 다니면 합격하지만. 하여튼 뭐 개소리 했어 이거. 의결권은 1호당 1인. 그래서 공유인 경우 한 사람을 정하지 못했지? 그러면 다 행사할 수 없다. 여기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공용 부분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건축법상 건승 맞네.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그래서 요거 딱 나오면 틀리지 않다. 주검 건승. 기산일이 주택법은 사용 검사일,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 건축법상 승인일, 주택법상 검사일. 1년 10년 이내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맞네? 그 다음에 5번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지? 4분의 3이요 3분의 2야 5분의 4야. 새로 법이 개정되지 5분의 4다 이렇게 외워놔. 5분의 4. 그 다음에 다음 중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거. 재건축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집회 사실 안 날로부터 결의 한 날로부터 이렇게 됐네. 한일 찾으면 돼. 한일 찾았나? 한 날로부터 1년. 이게 정답이 몇 번이야? 안 날로부터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결의 취소의 소제기 기간이야 이게. 결의 취소의 소제기 기간.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됐네? 자, 공용부분의 변경은 얼마? 아무 말이 없으면 3분의 2야. 공용부분의 변경하면 3분의 2. 규약의 폐지는? 청구는?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의 정지 청구 나오지? 얼마? 아니야. 행위의 정지 청구는 담배 좀 피지 마시오 하는 것 갖고 무슨 4분의 3까지 동의 요하겠어. 참 저렇게. 사용 금지 청구, 경매 명령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만 4분의 3이야. 행위의 정지 청구는 4분의 3 제한 규정 없어요. 여기는 제한 규정 없다. 통상의 집회의 결의야. 통상의 집회의 결의. 그러면 통상의 집회의 결의. 요약집 한번 보실래요? 요약집 한번 보셔. 페이지
그 142페이지 요약집 142페이지 보면 그 제6절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중에서 좌측을 봐. 행위의 정지 청구, 사용 금지, 경매 명령, 해제 인도 있죠? 여기 좌측에 빨리 여기를 보라고. 사용 금지, 경매 명령 있잖아요. 사용 금지 청구는 담배 좀 피지 마시오는 집회의 결의잖아. 그냥 4분의 3이야. 그냥 집회의 결의야. 오른쪽 행사 방법을 봐. 행사 방법 봤더니 그냥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나오죠? 근데 나머지는 다 얼마씩이야? 4분의 3씩이잖아. 다 나머지는 밑에 사용 금지, 경매 명령, 해제 인도 청구는 나머지는 다 4분의 3. 그리고 반드시 소를 제기해서 행사해야 되는 건 몇 개야? 2개. 사용 금지 청구와 경매 명령 청구는 쫓아내는 거니까 판결을 얻어야 돼. 판결을 얻어야 돼. 됐네. 자, 여기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사용 금지 청구, 경매 명령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요 세 가지는 4분의 3. 여기는 그냥 통상의 집회의 결의. 여기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 얼마? 5분의 4. 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합의는 4분의 3. 됐나? 그래서 4분의 3에 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행위의 정지 청구 빼고 서면 합의 2개밖에 없네. 미음. 이번 기회에 의결 종족수 확실히 기억하시고 가세요.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담법은 예약 당시에 소초가. 그러면 예약 당시에 초과 미달 요거 봐. 그럼 예약 당시에 미달하면 통지해야 돼. 통지할 필요 없어요. 통지할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예약 당시 초과하면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산금이 없어도 반드시 통지해줘야 돼. 지난주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잖아. 미달하면 통지할 필요 없다. 왜? 가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성립 당시에 초과해야만 통지해. 초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돈 받는 방법의 실행 방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경매를 할 수도 있고 본등기를 할 수 있는데, 본등기를 하는 것을 귀속 청산, 경매를 뭐라고 그래? 처분 정산 청산. 근데 경매하거나 본등기 하는 것은 채무자가 선택을 해, 채권자가 선택을 해. 이놈의 것도 시험거리냐고 내잖아. 이거 채무자 지가 돈만 갚으면 되지, 경매해라, 본등기 해라,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채권자가 선택을 해. 그럼 본등기에 의한 권리 취득은 개인적으로 권리 취득을 하는데, 청산금 지급 방법은 팔아서 줘야 돼, 동시행해야 돼? 청산금 지급 방법은 개인적으로 팔아서 청산금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사적으로 팔아서 청산금 줘야 돼, 동시행해야 돼? 청산금 지급 방법은 동시에 이행해야지, 개인적으로 팔아서 청산금을 주는 사적 실행에 따른 처분 청산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본등기에서 통지하려거든 통지의 상대방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 소유권 상실할 수 있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요 세 사람들에게는 빨리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통지해 주는 것이고,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어째서 통지하냐면 경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후순위에게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매. 내 지금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려고 하니 후순위 빨리 경매하거라, 이렇게. 통지 내용은 몇 개? 가담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지 내용이에요. 통지 내용이 몇 개? 5개. 땅값, 이거 봐, 땅값, 받을 돈,
줄 돈,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디 그거 한번 보자. 그거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가담법에 요약집 34페이지에 그 양가로 4번에 4번에 통지 내용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 통지 내용이 내가 땅값을 얼마로 정했다라고 그렇게 써봐 한번. 내가 땅값을 얼마로 잡았다 이렇게 통지해 주지. 이게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평가액이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채권액이 얼마다 이런 거.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채권액 통지해 주고. 여기 봐. 땅값에서 채권액을 뺐더니 뭐가 나오냐면 청산금의 평가액. 땅값에서 내가 이만큼 땅값 잡았고 받을 돈 뺐더니 청산금의 평가액이 얼마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의 평가액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여기에 번복하지 못해. 후순위도 이 제기하지 못해. 그 다음에 청산금 줄 돈이 없어. 청산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뜻도 통지해야 돼. 그 뜻도 통지해주고 이제 하나 빼는 게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공동 가등기 담보라고 하거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외우면 돼.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해 줘라 이런 게. 그럼 번복하지 못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 청구 시기. 채무자 등은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돈 갚고 등기 말소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등기 말소 못한다. 과실수취권,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을 사기 때문에 매매와 똑같다. 인도 전에는 채무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 그런데 청산금을 다 주었지? 요거 물어봐. 청산 절차 종료 전에는 채무자, 종료 후에는 채권자. 이 정도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문제 보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실행 통지할 때에 밝혀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5개. 청산금의 평가액, 목적 당시에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 땅값, 내가 땅값을 얼마로 잡았다 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받을 돈이 받을 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통지할 필요 없지. 내가 받을 돈, 땅값, 그 다음에 받을 돈. 선순위 채권액은 통지해 줘야 되나? 선순위? 없는데 거기 어디 있어? 얘는 무슨 얘예요? 선순위는 등기부에 기재돼 있으니까 알려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선순위와 후순위는 알려줄 필요 없다. 자기가 받을 돈만 알려주면 돼. 그냥 받을 돈. 그럼 뺐더니 이제 청산금의 평가액이 나오잖아. 줄 청산금의 평가액.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이렇게. 그리고 목적 부동산이 2 이상 나왔네?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해. 2 이상. 그 뜻 나왔네 이렇게. 첫째, 청산금의 평가액 통지해야지. 여기 청산금의 평가액. 그 뜻. 2 이상 이런 것들.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럼 야, 후순위는 통지할 필요 없으면 선순위는 있는 거 아니야? 선순위도 없어. 할 필요 없어. 선순위도 통지해줄 필요 없다. 그냥 선순위권은 청산금에서 청산금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땅값에서 받을 돈, 자기가 받을 돈만 빼는 게 아니라 선순위 것도 공제해야지. 선순위 것도 공제해야 돼 이렇게. 자, 됐네.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냥 니은만 빠졌네. 니은만. 응? 5개 꼭 외워야 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나중에 채권자는 이의 제기한다고 못 한다고.
이의제기 모대 후순위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111번 어른 갑으로부터 1억 원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시가에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자 어른 갑에게 일단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3억을 빌리면서 병에게 가등기 해주었다 그래.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였어? 5억. 그리고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1억. 그리고 병은 3억. 그러니까는 5억에서 3억과 1억 뺐지? 그러니까 초과했잖아 지금.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했어. 그 다음에 정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정 명의로 뭐가 돼 있냐면 저당권. 그러니까 이 사람 후순위라고 그래.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갑은 선순위. 그러니까 여기 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는 거예요. 선순위, 후순위. 그러면 통지할 때는 선순위 채권액은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청산금을 잔돈을 계산할 때는 이거 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공제해야 돼, 이거. 그냥 줘버리면. 자, 여기 봐. 여기서 가등기 권자가 요 시점에서 본등기 하면 가등기 권자보다 앞에 있는 거니까 살잖아. 본등기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죽지, 이건 죽어. 저당권은 살지. 그러므로 나중에 본등기 했어도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돈 안 갚으면 경매 오면 경매했어. 이 사람이 경매. 여기다 본등기 했다고? 그럼 경락이 나타났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싹 죽잖아. 싹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 죽여야지. 자기가 돈 갚고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잔금을 주면 채무자가 도망가니까 저당권자가 받을 돈을 지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잔금을 계산할 때는 선순위 채권액도 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 돼. 자, 보자. 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했어도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병이 청산금 통지했다면 번복해, 못해? 아까 못한다고 목 터지게 했더니 또 다툴 수?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서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다니까 좀 더 주시오. 근데 병은 다툴 수 없고 다 다투지 못해, 후순위도. 다 누구도 다툴 수 없다고.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어. 왜? 땅값을 너무 낮게 후려쳤으면 제대로 땅값 다 받으라고 해야지. 이거 내 설명 더 할 필요 없어. 병이 정에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여기 잘 봐. 그럼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에게도 하고 후순위에게도 한다고 그랬지. 이 후순위는 경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순위에게 통지 안 했대. 그리고 청산금 주었더니 본등기 해주시오 했더니 못해. 왜? 통지 안 했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을은 이를 이유로 병의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정은, 이 사람은 자신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기 전에는, 정은 피담보 채권의 변적이 도래 전에는 건물 경매 청구할 수도 있나? 있지.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메모해요. 피담보 채권의 경매 청구, 여기까지만 몇 줄 긋고, 피담보 채권의 변적이 도래 전에 언제 해야 돼? 청산기간 내에. 이렇게 배웠잖아. 후순위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자기 채권의 변적이 도래 전이라도 언제?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청산 절차 종료된 후 본등기 전.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지? 과실 수취는 누가 해? 병이 오잖아, 이제. 맞네. 과실 수취권.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본등기 전에는 채권자가 과실 수취한다. 4번이 맞네. 과실 수취권 물어봤어. 5번 만약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아까 가담법에서 가담법은 물어보는 게 등기 말소 청구, 과실 수치, 청산금 통지, 이게 본질이야 이런 게. 근데 청산 절차,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누가 나타나 버리면,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 버리면 등기 말소 못 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봐.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나오지 않았어. 이 사실을 아는요, 모르는요. 모르는 제3자에게 등기를 해줘 버리면 선의의 제3자 권리 취득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등기 말소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아마 가담법은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요 하나 지문 111번만 이해해도 절대 가담법은 틀릴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이제 일단 명의신탁만 나오면 실명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지. 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명의신탁이 제4. 그래서 메모해 보죠. 맨 위에다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맨 위에다가 일단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신탁, 명의신탁. 이게 제외된 신탁이 4개 있는데 4개가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양도담보 하려고. 양도담보. 그 다음에 돈 갚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해준 경우. 그 다음에 땅 일부를 사면서 분할하지 않고 공유,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 투기하려고 온 게 아니지. 투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는 완전 유효요, 무효요. 여기는 완전 유효요, 완전 유효.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거 두 번째는 종배종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나 종교재산의 명의신탁은 적용 대상인데 여기는 원칙이 무효.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제 이것은 안 물어볼 거고 요거 물어보든가, 아니면 종배종을 제외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종배종 제외. 종배종 아닌 제외에 이제 물어보는 게, 종배종 제외 물어보는 게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야. 종배종 제외하고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쓰여 있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여기는 종배종이요, 종배종 제외요. 종배종 제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배종이 그런 거 하는 게 안 나오고, 종중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물어봐. 이해가셨나요? 그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야? 3사람.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제 명의신탁 외워버려. 무무유이다. 그냥 그 외워야 돼. 그냥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무무유이다 이렇게. 그러면 등장인물이 여기 병의 땅을 꼭 나오는 게, 병 토지를 갑이 3자간 명의신탁은 병 땅을 갑이 직접 매매를 해. 직접 매매 계약은 하고, 수탁자 을에게, 여자친구나 친구에게 을아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하자. 그래서 여기를 등기만 부탁하는 것을 등기 명의신탁, 그냥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등장인물이 3사람이지 그래서 그냥 이름을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자는 이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등기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등기만. 매매는 직접 하고. 그러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매매 계약을 부탁하는 것이야, 직접 매매하는 것이야.
직접 매매는 유효해야지. 그래서 명의신탁부터 효력을 물어보니까 에어본다. 무효, 유효 이렇게 물어봐. 무무유효가 무무유효이다. 만약에 여기는 매도인의 선의악이 안 물어. 이렇게 매도인의 선의악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물어본다. 따라서 갑이 병의 땅을 매수해서 넘겨받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등기는 을의 명의로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미등기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이 등기는 무효지 지금. 따라서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 병, 소유권 보존, 소유자 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이렇게 넘어간 거야 이게. 을 이렇게.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무효 등기 그러면 채권자가 등장한다니까. 그럼 채권자가 누구냐면 무효 등기 나오면 진정 소유자가 병, 진정 소유자 채권자가 갑. 따라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해서 회복해서 이전 등기 해갈 수 있고 이때 갑의 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갑은 해지해서 이전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을이 알아서 등기해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 이렇게 외워놨어요? 자, 여러분들 무문무가 그러니까 명의신탁 때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매매는 것이 유효. 매도인이 선이어도 매도인의 선이 효력의 변화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개인 속아 넘어가 이게 계약명의신탁과. 다시 외워요. 무문무가 무무유가 무무유이다. 자, 문제 보자. 갑은 병이 소유하는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항상 이렇게 공식이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출제 이원들도 정신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례는 그대로 갑병 을을 하니까 어차피 등장인물이 갑을병 나오니까 갑과 을이 명의신탁했다고 나오거든. 병은 제3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병이 소유하는 토지를 갑이 사냐 마냐 요거야 직접. 계약 명의신탁은 안 사고 등기 명의신탁은 사고. 그래서 갑은 병이 소유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요? 했고 등기 명의를 누구에게 부탁? 을에게.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춘 후 갑이 점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공식이야 이게. 그러면 이 갑의 점유는 올해 시험에서 예상 문제인데 갑의 점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갑이 점유하고 있다는 걸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나오냐면 작년부터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지문이 갑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매매를 해서 점유하잖아요. 미등기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걸 물어보려고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야 이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병이 선이 돼 선이. 병이 선이. 수탁자 병이 선이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맞아? 아니라니까 그거. 병이 선이는 등기는 유효이다. 여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다 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적용돼 이게 함정이니까. 계약명의신탁에다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 계약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계약명의신탁에 적용돼.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어떻게 구별하자면 자금을 제공하고 이렇게 나와. 자금을 제공하고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을 내려거든 연도가 나와. 연도가 2018년 이렇게 여기는 없잖아. 계약명의신탁은 하나 예를 들어 113 밑에 문제 봐. 계약명의신탁 2019년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러면 이것은 날짜가 나오는 걸 보면 계약명의신탁으로 이렇게 감을 잡아도 괜찮아. 그것은 전부 후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2번 병은 을 명의에 지금 매매계약 이렇게 하고 등기를 이렇게 했으므로 1번 소유자 병에서 2번 을 넘어갔잖아요. 무효등기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여기다 메모해요. 병은 을 명의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뭘 물어보냐면 반사회적 행위요. 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묻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하면 그냥 확 틀려버려 이거. 강행법규에 반해서 보여야 강행법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지는 해지 나왔네. 해지는 무효를 해지해 유효를 해지해. 유효인 계약을 해지하잖아. 유효인 계약. 근데 여기는 무효니까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해지할 것이 없어.
해지는 지금부터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인데, 그래서 해지를 이유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이게 맞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내려고 한다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혼인했대. 꼭 물어본다. 혼인했으면 무효 등기가 유효로 변하지? 이제 무효 등기의 추인이야, 추인. 그럼 처음부터 유효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야. 그래서 소급한다 그러면 틀렸잖아, 이렇게. 소급한다. 이 지문 머릿속에 기억하면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그럼 계약명의신탁은 자금을 제공하고 이렇게 나와. 아니면 연도가 나오고. 그냥 사례가 빨리 눈치를 채. 자금을 제공하고. 그리고 연도가 나온다.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병의 땅을 사면서 병 소유의 여러분들이 지금은 강의하더라도 잘 알아듣잖아요. 잘 알아듣지? 그리고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 연습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40점 맞았어도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에서 50점 맞으면 그냥 가서 80점씩 맞았어, 다. 근데 10점대에 놓으면 또 문제야, 그것은. 10점대. 그래도 실수로 틀리고 어쩌고 공부는 했는데 내가 헷갈려서 한 30점 맞았다. 그런 건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이게 계약명의신탁은 갑이 병의 땅을 직접 매매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계약명의신탁은. 숨어 있어, 계약명의신탁은. 그래서 을에게, 을아, 네가 가서 네 이름으로 병과 매매도 하고 네 이름으로 무슨 짓도 하라. 등기도 네 이름으로 하라라고 갑이 부탁을 하지. 그래서 갑이 등기만 부탁을 해, 매매도 부탁을 해. 이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매수인으로 누가 매수하냐 그거야. 그 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명의신탁의 효력도 물어보니까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도 무효, 매매도 무효, 삼박자가 무효야. 여러분들 무문무가. 그러니까 효력을 물어볼 때는 법전에 있는 대로 명의신탁, 등기, 매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말해, 순서대로. 매매를 도중에 끼면 그건 공부가 잘못된 거야. 왜? 법전에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명의신탁 무효, 등기도 무효.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무효가 돼야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돼. 근데 이 병이 문제는 선의이면, 선의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의신 수탁자라는 걸 몰랐으면 이 사람도 보호줄 필요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선의이면 매매가 유효, 등기도 유효.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 선의이면 등기가 유효가 되다 보니까 을이 누리는 이득이 무효유가 되면 부당이득이 돼버린다니까. 자금을 제공해 주었는데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어. 그래서 실명법 시행 전과 후를 따져서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 후에는 자금. 그래서 여기다 전부 후자. 그렇게 해결한다 그 말은. 전부 후자. 그리고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해버려. 실명법에서는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무문무가 무유유가 되고 전부 후자이다. 이렇게 통째로 외워야 돼. 부당이득의 전부. 실명법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후에는 자금, 전부 후자. 됐나?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에서 경매 있지? 준혁아 내가 돈 대줄 테니 네 이름으로 경매 좀 받아라 하잖아요. 그럼 경매로 받은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야. 매도인이 악이라도 유효가 되고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악인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했으므로 무효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유형이 두 개야. 경매도 잘 들어봐. 내가 자금을 제공해주고 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경매로 받지? 그게 계약명의신탁이요. 준혁아 내가 돈 대줄 테니 네 이름으로 경매 받아라. 지가 가서 매매도 하고 등기도 하잖아. 계약명의신탁. 그 경우에는 항상 유효. 경매는 항상 유효. 이렇게. 2019년 5월 1일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갑과 을은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을이 그 사실을 아는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유유야 이게.
모르는 그러면 무유유. 됐나? 그러면 무유유이므로 전부 후자 이런 것도 외워야 돼. 그래서 병의 땅을 갑이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을 부탁해서 네 이름으로 사라. 그래서 여기가 계약명의신탁, 여기가 매매, 그리고 등기. 그러면 무, 유, 유 이렇게. 그럼 X 토지 소유권 을에게 있다 맞잖아. 무유유니까. 갑은 명의신탁을 해지 꼭 나와. 해지하고 등기 청구할 수 없지. 왜냐면 무유니까.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유니까. 그리고 실명법에서 종중재산은 해지하고 이전해 갈 수가 있지만 종배종이 아니면 해지한다 그러면 틀렸어. 그 지문은 이제. 3번. 을이 병에게 이렇게 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는 유효. 지금 이 을이 무유유일 때, 무무유가 무유유일 때 부당이득의 대상이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 후에는 자금. 그런데 2019년 후지 자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토지를 넘겨주었잖아요. 그러면 자금 대신에 이렇게 메모해. 자금 대신 소유권 이전한 것은 소유권 이전은 대물 변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을의 묵인하에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 유치권 주장할 수는 항상 정해져 있어. 유치권 안 돼. 매매대금이니까.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다고. 틀렸고 4번. 만약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제 만약을 달았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여기는 걸려. 이제 여기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가 틀렸어. 왜냐하면 여기는 보호해줄 필요 없지. 근데 등기 명의신탁은 직접 매매했으므로 적법 점유야. 여기는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 밑줄 그으셔.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 해놓고는 여기는 보호해줄 가치가 없어. 보호 가치가 없다. 판례가. 보호 가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그럼 거기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등기 청구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궁금해 안 궁금해? 저런 거 있겠어 없겠어? 요약집에 62페이지를 한번 봐. 6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위에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나오죠. 양가로 2번에 박스에 그 구분에 미등기 취득자, 점유취득시 완성자, 계약명의신탁자, 거기 한번 봐봐. 계약명의신탁자. 계약명의신탁자는 점유 중에도 소멸시효 진행? 여기를 물어봤어. 점유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요약집에 62페이지. 점유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주의하셔.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마치고 5분간 쉬었다가 총칙 들어가는 겁니다.